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한가위 소원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제 소원은 더 라이브 장수입니다. 아. 네.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추석 특집 더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아까 실적치라고 답변하는데 그가 비로소 밥값을 그동안 저희가 안 본 사이에 뉴스의 중심에 오른 분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네. 우리 김용남 의원님. 와. 정확하게 일주일 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뭐 말들이 많았는데 149표로 가결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맞히셔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도 마치셨습니까? 제가 오늘 까만색 넥타이를 메고 왔잖아요. 네. 오늘 새벽에 중요한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까만색 그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네. 정자, 의자 쓰시는 분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이거 참. 뭐 참. 아니 근데 영장 재판이 원래 예측 가능성이 가장 떨어져요. 다른 민사 재판이나 형사 재판의 재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영장이 발부될 거냐 기각될 거냐 이건 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네. 그러니까 제가 고시 붙은 게 1992년이니까 꽤 오랜 세월 동안 법조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영장 재판 결과 맞추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은 이 정도 사안이고 이 정도면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틀리셨군요. 네. 네. 틀리면 꼭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149를 맞췄다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 왜요? 아니, 저건 분명히 빨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것도 그렇게. 아니야, 149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빨대가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 정보원. 쪽에서 보면은 이번 기회에 그렇게 들통이 나서 또 괜찮다. 빠르게 들통이 난 것도 괜찮다. 네. 민주당 이렇게 내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는데요. 여야 모두의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관련해서 오늘 주제 보고 오겠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지 궁금해집니다. 기각 사유를 제가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그 행간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판단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2년여 가까이 수사를 하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작 이거냐. 저는 이 얘기라고 봅니다. 네. 고작 이런 걸로 야당 대표를 구속하란 말이냐. 행간의 얘기를 의미가. 저는 재판부가 한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게 아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관련성은 있어 보이는데 반론권을 제약할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직접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 쌍방울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뭐 진술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검찰에서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걸 거꾸로 묻고 싶고 결국 검찰이 수사보다는 정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지난 2년 동안 거의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정권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그야말로 이거는 뭐 무리한 수사였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고 네. 더 나아가서 무리한 기소일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 증명한 것밖에 더 되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하여튼 뭐 한 2년 동안 사실은 정치의 중심에 있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이슈가 이걸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 같은데 여야 모두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저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준 거다. 그러니까 유무죄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다투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체포동의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떨지 마라. 네.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의결 요구를 할 때요. 그때 굉장히 사실은 좀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주관적인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설명을 할 때. 저는 근데 사실은 장관이면 조금 드라이하게 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이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죠? 역량이 부족이든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었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한 망신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조금 이렇게 검찰도 이렇게 그 재판에서 충실히 하시고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일 모레 추석인데 네. 물가도 높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국민들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정치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판에서 열심히 또 입증할 거 입증하시라. 네. 사실 뭐 추석 선물도 별로 받아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인생에서 받은 추석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로 기억할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솔직히 정치 검찰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구속이라는 이거를 안주로 올리기 위해서 기획했던 거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고 만약 그게 구속이 됐으면은요 사실은 국민들 마음속에 많은 분들이 찜찜해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게 구속을 찬성하거나 그 유죄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아니 추석 전날에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근데 여기에서 마음이 안심이 된 게 그래 정치 검찰이 굉장히 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역시 견제해 주는 최후의 보루는 역시 우리한테는 법원이 있구나. 이런 사법부에 대한 신뢰. 그래서 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지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안도감. 네. 이런 걸 줬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큰 선물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선물을 근데 받았다. 아니 왜냐면 추석 때 선물을 그만큼 못 받아봤어요. 지금 이 의견과 최대로 다른 이야기를 하실 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앞서서 이제 틀리면 말이 길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번 영장 기각 사유가 한 800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기각 사유를 이렇게 읽어보면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찾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영장 재판은 다른 정식 재판과 달리 엄격한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제 소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보다는 낮은 단계의 입증만 돼도 영장 재판은 영장이 발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기재를 했냐면 상당한 의심이 든다. 네. 라고 했어요. 이건 네. 소명까지는 됐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상은 소명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 사실이 세 가지인데 각기 기각의 사유를 썼는데 네. 이 세 가지 사유를 전체적으로 뭉쳐서 보면 사실은 이걸 왜 영장을 기각을 했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결론을 정해놓고 사유를 찾아서 쓴 거 아닌가. 네. 소위 좀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속된 표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예. 그런 그러면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각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껴맞힌 거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기각이라는 정답을 정해놨을까요?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가 박영수 특검의 영장도 기각을 했었잖아요. 물론 검찰의 재청구에서 다른 영장 전담 판사에 의해서 발부는 됐습니다만 맡았던 영장 사건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은 많이 기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성만 의원의 영장은 기각이 되고 또 그 밑에서 중간 실무적인 수사는 일을 많이 발부됐잖아요. 했던 예. 강래구
회장의 영장은 네. 발부가 또 됐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준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뭐 사법부의 판단이고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되고 있으니까 네. 뭐 존중은 합니다만 같은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 네. 그래도 저기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뭐 개딸의 어떤 그거에 불복했다 이런 이제 좀 솔직히 굉장히 저열한 표현을 쓰시진 않네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바탕에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첫 일성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변인이 누군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 보수 정당을 완전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사실 그리고 보수라는 거는요 체제의 안정을 추구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사법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존중을 최대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원래 그 보수적 가치에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그런 그 브리핑을 하길래 야 이거는 그 내용과 감정을 떠나가지고요. 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유무죄 위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불구속 수사 원칙에 충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열내면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국민들 볼 때 인상 찌푸려져요. 네. 같은 그 결정문을 이 법조인하고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라고 같이 읽었는데 이 법조인이 너무 복잡하게 해석을 해요.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될 걸. 그 판사님이 이 결정문을 복잡하게 쓰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썼고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이 되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반론권을 제약할 정도는 아니다. 그건 제가 본 거랑 같네요. 이렇게 결론을 네, 네, 내렸고 네. 그다음에 쌍방울 사건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통상 네, 다툼의 네. 여지가 있다는 거는 소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증거의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이게 위증교사는 인정되나 소명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거인멸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추어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거도 부족하고 소명이 덜 됐다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판사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한다면 네. 이거는 말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사실은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거죠.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저급하다. 한마디로 여당의 얘기라고 하기에는 브리핑 이렇게 평을 했어요. 자, 그럼 계속 이야기가 자, 자, 나오니까 자, 국민의힘 반응 얘기하셨잖아요. 네, 여야 반응을 예. 잠깐 좀 보고 오죠.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오늘 아침 상황 보고 오시죠. 이번 일에 대해서 반드시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실무 총괄 책임졌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즉각 취해야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 석방, 유권 구속이라고 하는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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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예상대로 여야 반응은 너무 다른데 네.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국민의힘 첫 일성이 법원이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자 개딸들에게 굴복했다였습니다. 아, 정말 국민의힘 부끄러운 줄 좀 알아야 돼요. 이틀 전, 사흘 전에도 사실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법리적인 해석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입김이 들어갈 것인가.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죠. 네.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여권에서 또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2년 동안 한 검찰이 얼마나 무능한지 직접 증거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무능하다는 걸 질타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위증교사나 이런 부분에서 의심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편을 들어준 겁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법원이 검찰의 요만한
환한 체면을 세워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도 사악한 일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는 검찰이 얼마나 무능하고 사악한지를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네. 정당으로서 확인해 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전후 모순된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위증교사가 대표적인 증거인멸 행위거든요. 네. 근데 위증교사는 인정이 된다라고 적시를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사실은 법률가 입장에서 이게 앞뒤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매우 아쉽고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어렵게 법원의 영장재판 단계까지 간 거잖아요. 금년 2월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서 아예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고 네. 요번에 체포동의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간신히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돼서 법원 재판까지 갔는데 영장 단계에서 기각 사유가 약간 앞뒤가 모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예상 밖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이 아쉽게도 영장 문턱까지 갔는데 이게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저는 그것은 그 아쉬운 주체는 검찰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들은 다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검찰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법원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을 해주고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게 보수 정당의 본연의 책임이에요. 네. 그리고 여당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재판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예전에는요 사실은 진보 정치 세력은 좀 막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래도 우리 사회의 보수 정치 세력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이게 뭐 다 똑같이 그냥 전부 그냥 뭐 결론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오면 아 정말 훌륭한 판사고 막 하다가 그 다음에 결론이 자신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자기 뭔가 뭐 이념적으로 상대방 편이야라든가 아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당의 반응이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열혈 지지층, 보수 지지층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아주 강력히 지지하는 개딸들 사이에서 이번 결과가 반대로 뒤집혔을 때 저 판사가 권력에 굴복했다. 이런 이 평가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저 판사가 개딸에 굴복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권력이잖아요. 입법 권력도. 권력이 나서가지고 당신은 야당한테 굴복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삼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여당하고 정권하고 검찰하고 삼위일체가 돼버렸습니다. 여당은 입법부의 구성원입니다.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게 삼권 분립의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행정부하고 그 한 몸이 돼가지고 지금 사법부를 향해서 이 사법부가 야당이 굴복했다. 도대체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려고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지도자라는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무리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리고 아무리 지금 검찰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이고 네. 많은 부분을 그걸 가지고 야당을 또 핍박을 하거나 뭐 어느 부분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객관화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자꾸 검찰 자신하고 국민의힘하고 같은 동일화를 하십니까? 왜 국힘하고 국민의힘하고 왜 대통령하고 동일화를 하십니까? 왜 한동훈 장관하고 같은 편을 먹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당과 검찰은 다르지 그렇기 않느냐?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실 기회를 이번에 주신 겁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대한민국에 구속이 될 만한 사람은 주거 부정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불구속 재판 원칙이라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직 대통령들 다 구속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과 같은 사유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사실 전직 대통령 구속 사유가 없었거든요. 네네.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원칙을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빼고는
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때 다르다로 나갈 것이냐. 네.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근데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됐다고 구속영장이 했잖아요, 발부가 안 된 유진 거예요. 네, 위증교사에 대한. 근데 네. 그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이 되셨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죄는 처벌해야 되지만. 네. 그리고 48년형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구형을 했어요. 그때 누가 했죠? 48년형을. 특검이 윤석열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48년형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투쟁을 갖다가 정치적인 투쟁을 정치로 하지 않고 네. 지금 막 어떤 약점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괴멸을 시키고 막 활극을 벌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할 게 너무 많아서 조금씩 좀 압축을 좀 해야 좁혀나가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수세적이었다가 이제 공세적인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입니다. 이 요구는 정당한 요구인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뭐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검찰총장이 보통은 책임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네, 검찰이 한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검찰총장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원석 총장. 예. 그러니까 그 말하면 한동훈 이 눈치 없이 왜 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너무나 앞서서 나서고 국회에 네. 와서 나서고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중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바람에 야당 대표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범죄자로 규정을 하는데 측근들이나 이런 쪽에서 자꾸 몰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스스로 네. 사임을 하는 게 맞아요. 아, 스스로? 스스로 이럴 때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신기를 헤아려서 이렇게 했지만 이걸 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무능과 무책임이 다 드러났을 때 이제는 책임지는 자세라도 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능입니까? 아, 무능이죠. 무능이요? 무능하고 네. 또 하나는 사악함이지만 제가 사악하다고까지 얘기는 여기서 꺼내지 않겠습니다만. 하셨잖아요. 네. 예. 아, 그러면서 꺼내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미 국회에서 범죄 사실을 밝히는 이런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시면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자 이제 야당 대표를 같이 정치를 해야 될 상대로 인정을 하고 만나는 이렇게 하면은 그게 특별한 사과의 말씀을 안 하셔도 그게 사과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 어떻게 보세요? 그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죠. 사실은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진상 실장의 벽에 막힌 것이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한 민주당 쪽의 노력이 증거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위에서 바란다. 검찰에서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자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는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원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치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런 이게 소갈머리로 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다만 이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영장은 기각했습니다만 아니 이런 범죄를 없던 거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사과를 하라고 적반하장이죠. 그랬어요? 정치를 하시라고. 대통령 사과나 네. 법무부 장관 뭐 파면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네. 통상 이렇게 수사팀이 그게 무능의 결과든 아니면 과잉 수사의 결과든 애초에 의도했던 결과가 안 나오고 그와 다르게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수사팀이 그에 대해서 문책을 지거나 뭐 경질을 하거나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정치적 의미를 부여 안 하는데 왜 정치적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느냐. 대통령이 지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감독하고 검찰이 실행했다는 게 너무 뻔한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또렷하게 국정에 있어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검찰권 동원해가지고 야당 대표, 야당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사정하고 그게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네. 그 반대 기쁘로 대통령의 사과 뭐 또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책임 얘기하는데 안 하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도 윤 대통령이 사과할 사람 아니라는 거 알고 한동훈 장관이 물러날 사람 아니라는 거 알지만 어쨌든 야당은 명분 축적용으로라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네. 예. 저는 뭐 이런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어쨌든 간에 불구속 수사로 진행해라라고 결론 내려줬잖아요. 그러면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존중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브리핑 국민의힘의 그 저열한 그 브리핑도 그렇고 그다음에 막 그 뭐 무슨 카드 들고 막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어쨌든 결과가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기사회생한 경우인데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막 이렇게 맞불 놓고 막 또 싸우고 이거 지금 국민들이요 2년여 동안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제발 민생하고 우리 국가 위기 안보적인 위기도 있고 이런데 이거 제발 두 영수회담이라도 좀 하고 해가지고 좀 뭔가 희망적인 걸 봤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들의 바람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니 화난다고 또 계속 이렇게 하면 또 이 얘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 잠깐 좀 해볼 텐데요. 민주당이 지금 뭐 밖으로도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으로의 또 화가 있단 말이에요. 체포 동의안. 결국 이제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결표를 던진 이탈자들 색출한다, 숙청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어떻게 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예. 해보시죠. 저는 그 지금 무슨 색출이니 축출이니 이거 다 어리석은 얘기고요. 네. 결과론이긴 하지만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네. 만약에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면 추석밥상에 방탄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가결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사법 절차에 임했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이 무리했다는 것을 입증해서 오히려 영장을 지금 기각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배신자다, 해당 행위자다. 그래 당론을 결정도 안 했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그렇습니다. 헌법 절차에 따라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표결한 걸 가지고 네. 무슨 뭐 징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내년 이제 공천권 앞두고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기왕에 이렇게 된 거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끌어안아야지 여기서 다시 몇 명을 향해서 찍어가지고 저기는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러는 순간에 이제 또 네. 당이 분란에 빠질 거예요. 별로 그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네. 가결을 당론으로 한 정의당으로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당대표는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무슨 색출을 하거나 무슨 뭐 누구를 출당을 하거나 축출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여러 가지 화합과 혁신을 분명히 얘기할 거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당원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을 때 사실 이럴 때 가장 상처를 받는 게 당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당원들의 응어지진 가슴은 잘 안 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서 당의 혁신, 그다음에 공천의 혁신,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서의 여러 가지 혁신, 그다음에 이런 정책 부분에 대한 거 당대표께서 그런 걸 보여주시고 당원의 뜻을 맞춰서 이거를 간다라는 게 보여주면은 네. 자동적으로 이거는 앞으로 가게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휴일 지나고 복귀를 하면 10월 4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강서구청장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아요. 아, 이거 엄청 큰 선거예요. 10월 11일 여야 모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일한 보궐선거고 네. 내년 총선에 특히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현재 지도부, 그러니까 영남이나 강원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 지도부 말고 서울, 경기의 이 원외위원장들
그러니까 즉 총선에 지금 도전자들이죠. 네네네. 이분들의 속마음을 이분들이 표현하지 못한 이분들의 속마음을 제가 빙의가 돼서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이겨야지. 가까이 있는데? 이기고 싶어하지 않아요 이 선거를. 이 선거를 이기면 지금과 같이 일방적인 국정 운영의 그립이 더 세질 거고 대통령실이 공천을 주도할 거고 그럼 내년 총선 망한다. 때문에 이 선거를 지는 게 오히려 내년 총선에 비해서 낫다. 이런 생각들을 말은 못하지만 하고 있어요. 다. 바로 받아서 정말로요? 경기도 아니, 설마. 수원의 원외위원장인 김용남 의원. 이번 보궐선거 지기를 바랍니까? 박원석 의원이 빙의가 되는 듯하다가 약간 그 어긋났어요. 아, 어긋났죠? 네, 말이 안 되죠. 제가 당연히- 김용남분하고 친구입니다.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겼으면 좋겠죠. 네. 다만 이제 다만이 있어요? 예. 다만? 자, 앞에는 말을 공식적인 못하게 입장이었고 다만 본심은 아니 과거를 되돌려 보면 네. 2016년 제20대 총선 선거를 당시 새누리당이 압승을 해야 되는 선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겼어야 되는 선거인데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뭐 친박 찐박 공천 뭐 파동이 일어나면서 총선을 졌죠. 근데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하게 1년 전에 2015년 4월에 관악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신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게 1988년 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뀐 이후로 저희 당 쪽에서 처음으로 이긴 관악을에서의 선거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붙어갖고 1년 후에 총선에서 뭐 소위 공천권 전횡을 일부가 시도를 하다가 총선 참패한 아주 뼈아픈 기억은 있죠. 좀 오만했군요. 근데 그렇다고 강서구청장 선거를 뭐 네. 지길 바란다는 건 그건 가짜 뉴스예요. 그건 네. 가짜 뉴스. 이겨야죠. 여기서 저는 이 시점에서 최근에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 폭망한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징계 받으셨어요? 그 발언 때문에 징계. 징계 받으신 네, 징계 받았어요. 이원주 위원을 대신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또 진행하시는 줄 알고 지금 긴장했잖아요. 징계 받았어요. 징계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왜 빙의가 이렇게 많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해가 돼요. 만약 사실 이번에 강서구청 선거라고 하는 게 김태우라는 사람이 사면받고 또 다시 나오고 본인의 네. 규칙 사유로 인해서 생긴 선거인데 했다는 거에 대통령의 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 뜻대로 그대로 이기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는가. 이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을 완전히 쥐고 흔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다가는 내년 총선 더 폭망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좀 이제 앞으로 변화에 이 폭을 조금이라도 룸을 좀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번 강서구청 선거를 뭐 한 더블 스코어로 져야 좋은 거죠. 트러플로 지면 더 좋고. 아니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여론조사 보면 다 별로 안 좋아요. 징계 받으셨습니다. 말 좀. 예. 아니 뭐 저는 어차피 2판 4판인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제가 뭐 잘못된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징계 받으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입을 막으려고.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징계 세지겠는데요. 자기 어떤 이게 자유를 그렇게 내세우면서 인간의 자유 의지를 그렇게 억압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다른 말을 자꾸 하면 안 된다. 근데 의원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의원님이 사실 그 전에 더 센 말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총선 관련해서 한마디 하고 바로 징계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왜요? 어떤 부분이? 너무 이렇게 좀 날카로운 말을 하니까. 사실 김태호 그 건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그 세 분의 그 장관 후보자. 장관 네. 이거를 갖다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줄 서서 잘 보이면 장관 후보자로 낙점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그런 인사들이다. 이게 문제가 있다 굉장히 그런 비판들을 했는데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제 내피셜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제 야당에 대한 어떤 방어 내지는 공격 이런 거는 이제 한 스테이지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찰나에 이제 내부의 어떤 그 걸리적거리는 또는 이제
의사하고 맞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자 하는 신호탄으로. 아니 근데 제가 그걸 앞에 그 자료 화면을 보면서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나경원 또 안철수 나와 있잖아요. 네, 합류했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게 사실 가장 나쁜 정치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런 점에서 너무 능수능란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국힘에 너무 많은데 저는 이현주 위원이 거기에 걸리지 않고 지금 소신 있게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아니 저한테는 법률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개전의 정의 안 저는 그냥 제 길을 쭉 가는 주의 거예요. 촉구를 했는데 말이죠. 아니 그리고 글쎄 제가 민주당에서 그때 탈당하고 이렇게 할 때도 얼마나 제가 그 이빨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 미움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약한 모습 보이면서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네. 사람이 일관되지. 그리고 저는 안철수 나경원 그분들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측은하지. 지금 이 선거는요, 이게 다른 걸 떠나서 명분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명분이 일단 없기 때문에 큰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요, 이 명분 없는 선거에 굳이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네. 가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네. 이 설명이 안 득세가 돼요. 되죠. 네,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자기 근데 행동에 대해서. 의원님, 이분들은 진짜 거물급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제가- 걸 모르고 갔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런 거를 모르고. 일단 이게 이제 용산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나서 공천을 한 선거잖아요. 김기현 대표 공천 안 하고 싶었던 거 뭐 우리가 다 익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용산의 공기가 이거 공천하라는 것 같다. 이래서 공천을 했어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면 그거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슬픔도 좀 나누면은 덜 슬프잖아요. 나 혼자 슬프긴 좀 그렇고 나누자 해서 김기현 대표가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고 네.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이게 용산이 기침 한 번 한 네. 그런 선거이고 다 아는데 거기에 어떻게 얼굴을 안 비칩니까? 비춰야지. 이렇게 좋은 말로 지들이 덮어 씌우는 지든. 거지. 덮어씌우기. 덮어 씌우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거기에 우아하게 포장을 해줬어요. 갖다 고민을 보고 해야지 영상을 보고. 전혀 정확하지 않은 김용남 의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님은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 거길 왜 가냐, 명분이 없는데 뭐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 그러는데 네.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애증의 관계로도 표현이 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애정이 깔려 있으면요. 아니, 그 누구에 대한 애정이요? 당에 대한 애정이죠. 당에 아니, 대한 근데 애정. 그러니까 당이 필요할 때는 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거는 왜 가냐면 우리가 인지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 9명 정도의 시민들이 저 정치인 누구 알아요라는 대답이 나오는 사람이 여야 합쳐서 10명이 될까 말까예요. 뭐 그렇겠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뭐 지난 전당대회 때 그게 있는데 왜 가냐? 기본적으로 애정이 애정. 있기 때문에 당에 대한 가는 애정. 거죠. 당에 대한 그러니까 애정. 이거는 용산에 대한 애정이 아니고 당에 대한 지금 애정이죠. 있잖아요. 뭐 일단 당에 대한 애정. 네네네네. 정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식이 좀 다른 거예요. 이해가.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당이 아무리 패거리 정치라고는 해도요. 정당이라는 집단은 조폭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집단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이쁘고 무슨 짓을 해도 난 가서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공적 집단이에요. 국민을 향한.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거기 스스로 수긍이 안 되면 네. 그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 꼭 미덕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이제 그 추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계신 네 분도 소원 하나씩 좀 빌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김용남 의원부터 한 짧게 말씀, 좀 빌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약 195일 남았는데요. 뭐가요? 내년 4월 10일 총선이 그거밖에 네. 없으셔. 진심이십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님 예. 소원이요. 네, 저는 주변에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아픈 사람이. 예, 왜냐하면 올해 이제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분씩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생기고 돌아가신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변에 아픈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아유. 그리고 즐거운 우리 너무 막 우울하고 짜증나고 분노하는 뉴스만 가득한데 즐거운 뉴스가
우리나라에 가득했으면 네. 좋겠다. 두 분 차이가 좀 많이 나네. 네. 우리 의원님. 저는 윤석열 정권이 시작이 됐을 때 제발 좀 외환 위기 없고 금융 위기 없고 재정 위기 없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정말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제발 좀 누가 일으키든 전쟁만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게 국지전이든 어떤 거든 네. 이걸 지금 아주 소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숙 의원님. 우선은 뭐 더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뜻깊은 한가위 명절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야당 전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보다 한 100배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발 좀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 처음 시작하실 때 그게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국민들 앞에 첫 일성으로 얘기하셨던 거를 지금 다시 펼쳐서 한번 돌아보시고 네. 그것대로만 해주시면 좋겠다. 더 이상 검찰총장도 아니고 더 이상 검찰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지금이라도 쓴소리도 듣고 반대편도 끌어안으면서 네. 국정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나라 걱정해 주신 네 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햇빛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의 추석의 바람을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직장에서도 일 잘 다 풀리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바라는 거는 가족들의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사고를 당해서 참사를 당해서 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자기 역량을 잘 개발해서 좋은 주거 잘 마련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다룰 때는 서로 싸울 수도 있지만 끝나고 나면 우리 막걸리라도 한잔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